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산업계 영어과에 근무하는 김동환 교수입니다. 저는 인지언어학과, 인지과학 등의 어떤 인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인지과학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심리학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우리 어떤 현상들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연구하는 기술 철학 분야에도 관심을 좀 갖고 있고, 그런 기술 철학 분야에 관한 관심에 이어서 제가 최근에 번역서를 하나 출간한 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생각을 기계가 하면 인간은 무엇을 하나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연에서 이런 기술 철학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인문학적 생각들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어떤 우려들이 많으냐면 엄청난 발전을 보이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당연히 있고, 또 다른 우려는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어떤 그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의 지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통제해서 우리가 기계한테 혹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통제를 당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혹은 이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이 강연의 제목을 어떻게 잡아봤냐면 챗GPT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연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뇌 구조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부분도 좀 설명드리고 싶고, 인지적 인공물인데 이런 인지적 인공물로서의 기술,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는 이 기술하고 우리 인간이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 사실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런 인간의 어떤 기술적 성향이 어디서 나왔으며 이런 성향을 우리 인간만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 세계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도 이런 성향을 내품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술과 인간의 관계적인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자, 1장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뇌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뇌 3층 구조라고 해서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좌우만 있는 게 아니라 상중하라고 하는 어떤 3층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인간의 뇌를 모방을 했다 할 때 좌뇌를 모방했냐 우뇌를 모방했냐 아니면 후뇌를 모방했냐 아니면 전뇌를 모방했냐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3층 구조에서 지금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그 인공지능의 뇌라는 것은 맨 1번에 나와 있는 인간의 뇌, 즉 이성의 뇌만 모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 2, 3번 보시면 3번부터 하면 제하에 있는 3번부터 보시면 이걸 우리가 이제 생명의 뇌라고도 하고 파충류 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뇌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파충류 뇌라고 하는 개념은 뇌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소뇌라고 하는 그 가장 하층에 있는, 그러니까 3층에 있는, 1층에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층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뭐 인간의 사교적 활동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포유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명 감정의 뇌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뇌 부위 중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을 변형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변형계라고 하는 것이 감정 통제하는 감정에 관한 뇌 부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어떤 그 상위에 있는 그 3층 구조가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뇌라는 것은 피즐인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피즐이라고 해서 신피즐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두엽 중에서 가장 최근에 생성되는 부위가 있죠. 그게 이제 전전두 피즐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이제 이성을 관장하는 부위라고 해서 인간의 뇌라고도 하고 이성의 뇌라고도 하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파충류 뇌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부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포유류 뇌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부위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뇌가 이제 파란색이 이제 상위 심피질 부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의 뇌를 모방했다고 할 때 과연 인간의 뇌 중에서 어떤 부위를 모방했느냐?
라는 게 이제 관심사입니다. 인간의 모든 뇌를 모방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뇌의 구조상 3층에 해당되는 전전두 피질과 심피질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의 뇌, 한마디로 이성의 뇌만 모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수학 계산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딥LD라든지 하는 거는 번역기라든지 어떤 추론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능가하고 인간에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더 기가 찬 일은,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어떤 반도체 성능이 2년마다 2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메모리 같은 칩이 있을 때 2기가가 4기가가 되고 4기가가 8기가가 되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이루다 보니까 이 어떤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그냥 조금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인간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첫 번째 꼭지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성의 뇌를 모방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제가 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 일종의 인지적 인공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꼭지에서는 인지적 인공물로서의 어떤 기술, 인간의 노동 중에서 어떤 정신적 노동을 대신해주는 기능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신체 능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신체 능력을 어느 정도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연습이죠. 연습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네 발로 아기 때 기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계속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 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성장해서 많은 연습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뛰어다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연습이라는 게 인간의 부족한 한정된 그런 인간의 능력을 어느 정도 증강시킬 수 있는, 좀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연습만이 모든 게 아니죠. 결국 인간의 몸 자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멸되거나 하는 현상을 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습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방법으로 기술이라든지 도구라든지 하는 그런 인공물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물건인 인공물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인간의 한계를 증강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 같은 경우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의 뇌는 인지 활동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인지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뇌에서만 수행되는 현상이었죠, 실제로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 인지라는 게 분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모든 전화번호를 우리 기억 속에 저장을 할 수가 없죠. 없으니까 그 인간의 기억 중 일부를 스마트폰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분산 인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현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촬영을 하고 있으면은 지금 PD님께서 화면도 보셔야 되고, 또 다른 카메라 기사분이 또 카메라도 보셔야 되고, 또 다른 음성을 또 이렇게 담당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물론 제가 촬영하기 이전에 메이크업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저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챗GPT에 관한 내용을 강연을 하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건 지금 누구의 도움이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인지적 인공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여러분들이라는 인지적 인공물이 상호작용을 해서 지금 저의 인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산인지 이론의 한 가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적 인공물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쉽게 말하면 인지적 인공물은 인간의 사고의 비용, 사고의 노동, 정신적 노동을 많이 이렇게 줄여준다라는 것은 아주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의 집중을 이렇게 덜하게 하고 또 시간도 많이 줄어드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지적 인공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지적 인공물이라는 것이 그냥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그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먼저 주판 같은 경우하고 인간이 인지 활동을 할 때 주판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수학 계산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잘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판을 탕탕탕탕 만지면서 하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 활동을 이 주판이 향상을 시켜준다고 해서 이거를 향상용 인공물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주판 같은 경우는 우리 다 경험이 있겠지만 암산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판이 약간 뭐 도움은 되지만 굳이 없어도 어느 시점에 가면 주판을 치울 수도 있는 그런 게 주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주판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필수는 아니고 보조 바퀴 같은 기능을 해서 언제든지 분리도 가능한 그런 단지 인간 인지 활동을 향상해주는 기능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그 인공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완적 인공물인데 아주 어려운 수학 계산을 할 때 종이와 펜이라는 게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보조용 바퀴가 아닙니다. 필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경쟁적 인공물인데, 자, 여기서 경쟁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경쟁력 인공물. 그러면 이 경쟁력 인공물은 인간과 이런 어떤 챗GPT가 서로 경쟁을 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경쟁이 될 수가 없죠. 인지 활동에 관해서는 인간의 인지 활동을 능가하는 게 챗GPT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우리가 분산 인지에서 어떤 마지막 단계가 되죠. 나의 인지 활동을 그대로 어떤 그 인공지능에게 챗GPT에게 위임을 하게 돼서 경쟁에서 사실은 승리한 게 아니라 경쟁에서 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경쟁적 인공물까지 현재 와 있다라고 보시면서 인지적 인공물이라는 게 이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도 있고 우리 인간의 경쟁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어찌 보면 경쟁도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그런 인지적 인공물도 존재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꼭지고 이제 제일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기술과 인간은 한 몸 그랬습니다. 한 몸. 여러분 챗GPT를 우려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저희 대학 교수들 같은 경우는 과제를 내면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제출을 하는 사례가 많더라. 그래서 자기는 과제 낼 때 챗GPT 사용 금지라는 그런 어떤 조건을 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챗GPT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더라 확인을 해봤다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오류가 있더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술 발전에 관한 우려란 게 지금 현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보면 소크라테스라고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 같은 경우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인간이 그 글쓰기라는 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듣고 기록을 해두는 글쓰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석한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글쓰기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즉 암기하지 않고 글을 써두는 걸 많이 하면 인간의 기억력이 쇠퇴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많이 시든다라든지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표해서 글쓰기를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글쓰기에 관한 지향이 아닌 글쓰기를 지향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글쓰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좀 너무 과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엘리자베스 1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이제 이분보다는 윌리엄 리라는 16세기 영국 성직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손으로 이제 어떤 뜨개질을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작업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석해서 뭘 만드냐면 뜨개질 기계를 발명합니다. 뜨개질 기계를. 그러면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특허를 이제 받고 싶은데 엘리자베스 1세가 특허를 인정은 안 해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뜨개질 기계를 만들어서 보급되면 그러면 뜨개질을 하는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그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기계가 없어야 되는 건데 이 기계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리라는 사람은 오케이, 영국에서 엘리자베스가 특허를 내주지 않으니까 이 기계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프랑스로 가서 기계 특허를 받아내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는다고 막아지는 현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다이트라고 이제 산업혁명 시기죠. 이제 1800년도 그때 이제 공장의 기계가 자동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자동화가 들어오니까 기계 한 개당 1000명이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런 기술 발전에 관한 부분을 걱정을 하는 그런 조직이 러다이트라는 어떤 단체입니다. 이런 공장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러다이트라는 어떤 단체가 이렇게 하다 보면 기계한테 우리가 일자리를 뺏기니 공장의 기계를 부수고 그런 현상들이 생겼던 시기가 1800년도 러다이트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데이비드 오토라는 분도 뭐 대표적인 분이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기계라는 것이 공장 기계가 생기지만 발명되지만 활용되지만 인간하고 기계하고가 상호 보완을 하면 또 기계에 의해서 또 다른 인간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러다이트 어떤 조직에서 생각했던 그 부분이 오류도 생기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에 관한 우려라는 것은 현대도 아닌, 현대는 물론이고 고대 그리스라든지 그다음에 1600년도라든지 그리고 1800년도라든지 하는 그런 시기에도 당연히 존재했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과학 기술이라는 게 우려가 있다고 해서 멈출 수도 없고 멈춰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기술의 발전은 엄청난 어떤 그 잠재력과 그리고 이게 큰 힘을 발휘하는 걸 떠나서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화면에 한번 보시면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뭐 도끼가 하나 보이실 거고 오른쪽은 뭐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왼쪽에 있는 이 도끼가 아슐리안 어떤 주먹 도끼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만든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류 조상 100만 년 전에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이런 어떤 도구 사용하는 것이 엄청난 오랜 세월을 거쳤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핸드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100만 년 전에 어떤 손도끼, 주먹도끼가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으로 둔갑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밖으로 나가 보면 현대 엄청나게 많은 어떤 변화가 많이 생겨 있죠. 이런 과학 기술 때문에 먼 거리 갈 때는 자동차를 이용한다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핸드폰을 땅땅땅 이렇게 이용해서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많은 어떤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현재는 지금 이런 스마트폰, 어떤 핸드폰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 인간은 이런 기술을 사용할까라는 어떤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 가장 기본적인 반사작용이라든지 감각 능력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만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신체 조건, 신체적인 능력이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신체 능력을 증강도 하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술 사용을 하는 이런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자, 사실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이 인간의 성향이죠.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이 성향은 진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소라 껍데기라는 곳에 들어가 있죠. 결국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름이 뭐냐면 소라개라는 겁니다. 그럼 소라개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개가 태어날 때부터 소라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개가 살면서 약간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서 찾은 게 뭐냐면 소라 껍데기를 발견한 거죠. 그 껍데기에 몸을 숨겨서 같이 이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소라개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은 뭐냐?
제가 지금 인용 보호 속에 넣는 이 소라게는 개와 껍데기가 합쳐져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소라게가 되는 거고, 그 껍데기가 없으면 소라게의 생존은 위협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어떤 예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거미가 보이고 거미줄이 보이죠. 물론 당연히 거미 더하기 줄이 제가 거미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그럼 그 거미 한번 보시면요, 보통 거미줄에도 있지만 거미줄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기어 다닐 때도 있다가 또 필요하면 또 이렇게 거미집에 이렇게 붙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미가 과연 이 거미줄이 없다면 거미의 정체성은 가능할까요? 전혀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아까 소라게 같은 경우는 소라 껍데기가 본인 게 아니죠. 소라의 어떤 남아있는 껍데기를 활용을 한 겁니다. 하지만 거미 같은 경우는 거미줄이 거미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만든 거죠. 그러면 결국 거미의 정체성은 뭐냐? 거미와 줄이 있어야만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거미라는 그 존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노트북 화면에서 챗GPT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챗GPT뿐만 아니라 뭐 많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우리의 인간이라는 건 뭐냐? 인간은 그냥 나 혼자 생활하는 인간이 아니라 항상 챗GPT가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 현재 인간은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인지적 인공물한테 많은 인지 활동을 위임을 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인간이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위임을 했지만 위임받은 이 인지적 인공물, 특히 GPT 같은 경우는 내 게 아닌 게 아니죠. 결국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간은 그냥 일반적인 생명체로서 인간과 나의 인지 활동을 위임받은 챗GPT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합쳐져야만이 이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챗GPT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게 이 강의의 어떤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우리 인간이 이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기술과 인간은 하나의 몸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라는 것이 아슐리안 손도키부터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인지적 인공물이라고 하는 챗GPT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챗GPT는 한 몸이었죠. 그러면 챗GPT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챗GPT를 인간의 몸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챗GPT를 우리 인간의 몸에서 떼어내는 건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의 살점을 떼어내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죠. 내가 이유 없이 내 살점을 떼내면 어떻습니까? 통증이 오고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챗GPT는 인간과 한 몸이니 인간이 자기 살점을 떼어내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챗GPT를 내 몸에서 떼어내는 작업은 그만큼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저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강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이 챗GPT에 관한 거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정체성 부분은 인간의 살점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지막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 왔던 내용이고, 이제 많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물론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챗GPT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 나의 살점과 같다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